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8번째 시간입니다. 선거 전략이 필요해 1. 전략, 그게 뭔데 편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 용어로 시작됐다고 하죠. 이후에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 전략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선거를 컨설팅하기도 하고 선거의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그만큼 마케팅과 선거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마케팅과 선거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삼사관학교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군, 해군, 공군 장교를 육성하는 그런 곳이 이제 삼사관학교가 되겠는데요. 여기 졸업 때 보니까 누가 수석을 했는가 했더니 오리가 수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중 과목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독수리 1등 못했고요. 또 호랑이도 육지에선 잘 싸웠지만 1등 못했고요. 그리고 상어도 1등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리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땅에서도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물에도 한 번씩 들어가고 푸득푸득 나는 거 비슷한 거 이런 것도 하니까 전 과목 60점 받은 오리가 평균 60점으로 1등을 했고 다른 독수리나 혹은 호랑이나 상어는 한 과목은 100점을 맞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을 0점을 맞아서 삼사관학교에서는 오리가 1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이 교육할 때 반영되곤 하는데요. 수학 100점 맞았는데 영어 40점인 아이를 보면 이제 넌 수학은 잘하니까 이제 영어만 100점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건 못해도 되니까 네가 잘하는 거 한 가지로 승부를 한번 봐봐. 육지 과목 하나만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것저것 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은 뭔가라고 할 때 흔히 수학 분석의 방식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 마케팅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 분석에 기초해서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포지셔닝 전략을 운영한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서 다른 선거를 치게 되면 다른 후보보다 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이기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친구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A라는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요. 이 친구의 토익 점수는 900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건대 이 친구는 합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합격을 할까요? 토익 점수 900점은 이 친구의 강점일까요? 혹은 약점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회사에 만약에 토익 950점짜리들이 즐비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면 900점짜리는 약점이 되겠죠. 반대로 토익 점수가 800점짜리들이 쭉 응시했는데 이 친구만 900점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강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회사가 토익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킬은 전혀 없고 준비된 스펙도 전혀 없지만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취업을 한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는 영어 잘하는 거 하나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잘 공략해서 입사를 하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라는 걸 짜기 위해서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점할 것인지 이걸 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거에서는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구도를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전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예를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없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다윗이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인가? 나중에 왕이 되죠. 얼핏 보기에는 약골처럼 보이고 기본적으로 체구가 아주 약합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크죠. 누가 보더라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하여튼 붙잡히기만 하면 다윗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이지만 이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싸울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맹수와 싸워본 적이 있고 그 맹수들을 돌팔매라는 자기 특기를 가지고 싸워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더 몸놀림이 빨라야겠다 해서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 이 무기와 보호장구를 최소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싸움을 벌인 결과 결국은 골리앗의 철갑과 방패로 둘러싸여져 있던 골리앗의 빈 부분이었던 이마를 돌팔매로 맞춰서 그래서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잘할 필요는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으로 승부를 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흥미진진하게 봤던 적벽대전을 예로 들어보자고 하면 제갈량이 이 동남풍을 불어오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을 쭉 따져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이었던 것이 연안계였었고요. 그리고 고육지계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동남풍을 이용해서 화공을 벌이는 것까지 세 가지, 3단계의 이 작전에 의해서 이 적벽대전을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략과 그리고 풍수지리였었죠. 상대적으로 조조군이 10배가 넘는 그런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전에 능하지 않았던 그런 점과 그리고 이 지리와 풍수지리와 저들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 데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조조군을 대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조 진영의 모든 배들을 수전에 약하니까 배멀미하는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언하는 척하면서 모든 배를 묵도록 하는 연안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거짓 항복을 환기를 시켜서 거짓 항복을 하게 함으로 해서 선봉에선 환계가 지금 투항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화공이 시작된 것들을 모른 채로 배를 접근시키도록 놔두었던 그런 실수를 조조군이 범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동남풍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연안계로 묶어놨던 배들을 모두 불살라서 조조군을 대파한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상대와 나,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구축해서 이겼던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해전사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랑해전 같은 경우도 영화로도 나와서 잘 소개가 됐습니다만 세 가지 좀 중요한 우리의 강점이 있었다는 거죠. 수적으로는 몇십 배에 달하는 왜군의 함선이 있었고 또 병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지형과 조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왜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화포 공격. 그리고 이 화포 공격을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배를 쉽게 회전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되는 배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부딪혔을 때 훨씬 더 강해서 상대방을 깨트릴 수 있는 충파 공격이 가능한 그런 배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명랑해전의 승리의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기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느냐? 이기는 전쟁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렇고 저쪽은 이러하니 이런 싸움을 해야겠고 이런 싸움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유리한 쪽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전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떻게 그 강력한 미국이 어떻게 베트남에게 패배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전쟁의 결과를 보여줬던 그런 전쟁으로 유명한데요. 여러 가지 강약점 또 기회와 위협들을 살펴봤을 때 이 베트남 전쟁을 지휘했던 지압 장군이 썼던 이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군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싸운다. 두 번째는 미군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운다. 미군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싸운다. 물론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략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예들이 모두 전략에 의해서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것을 이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긴,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이긴 그런 사례들이고 그 모든 사례들에는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알겠는데 그러면 선거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또 마케팅을 가지고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 예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트 맥주입니다. 예전에 오비와 크라운, 두산과 조선 맥주죠. 두산 맥주와 조선 맥주 이 두 군데가 오비와 크라운이라고 하는 상표로 싸움을 진행했을 때 8대2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을 흘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두산전자가 흘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이었던 두산맥주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요. 기업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조선맥주가 하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를 내놓게 되죠. 그때 썼던 카피가 있습니다. 그 카피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50m 지하 천연 안반수를 끌어올려 만든 맥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세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광고의 맨 앞머리에 들어갔던 말이 있습니다. 맥주의 98%는 물,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로 만들어 더욱 깨끗해진 하이트라고 하는 카피였습니다. 구도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의 구도는 물이 좋은 맥주와 vs 상대편은 뭐가 될까요? 물이
좋지 않은 맥주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죠. 물론 카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카피를 보고 듣고 하면서 맥주의 선택 기준을 뭘로 잡았다는 겁니까? 물로 잡았다는 거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맥주의 선택 기준을 물로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피를 던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맥주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로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깨끗한 물, 상대적으로 다른 맥주는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인식시키는 이런 전략을 이용한 것입니다.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위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컨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컨셉은 구도를 긋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구도 너머로 몰아내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컨셉을 만듦으로 해서 현장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가 처음처럼입니다. 세계 최초 알칼리수 소주라고 하는 그런 처음처럼의 슬로건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썼던 광고 중에는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더욱 부드러워진 처음처럼입니다.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나머지 소주들은 전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나머지 소주들은 모두 산성소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소주들은 전부 다 산성소주일까요? 조사해본 친구들이, 검사해본 친구들이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셉을 결정하고 이 전략으로 구도를 긋고 나니까 소주의 선택 기준이 맛이라든지 혹은 뒤끝, 숙취라든지 뭐 알코올 도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알칼리냐 산성이냐로 잠시나마 구도가 전환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 술이 시장에 론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냈던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른 곳에 위치시키는 힘, 이걸 우리는 선긋기라고 하고, 이 선긋기를 다른 말로 구도라고 합니다. 나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 뭐 이를테면 나는 대통령 편, 너는 대통령과 반대편, 나는 무슨 당 편, 너는 무슨 당 편.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구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다 이죠. 나는 훌륭한 사람, 너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도를 긋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구도가 그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구도를 그음으로 해서 이 선을 제대로 쳐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전략, 그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앞에 우리가 설명되었던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구도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어느 한쪽을 차지할 것이고 상대방을 다른 한쪽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 혼자 다 차지하고 상대방은 설 자리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51%면 49%를 이깁니다. 상대가 많은 쪽을 차지해도 됩니다. 다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쪽에 설 수 있도록 어떤 구도를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핵무기를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적은 군비를 가지고서도 어쨌든 미국과 혹은 한국과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으로 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여러 가지 특수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과 돈을 가지고 적은 어떤 전쟁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비대칭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대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구도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략만큼 혹은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와 스피커다. 그리고 이 마이크와 스피커에 잘 코드가 맞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 뭉치로 우리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전략은 승부의 핵심이죠. 그러려면 이 전략을 잘 짜려면 아까 얘기했던 수합 분석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환경을 잘 살펴서 주도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곳에 나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기는 선을 긋고 그 선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선을 어떻게 그었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도 달라지고 또 내가 할 말도 달라지고 해야 할 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기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선거 전략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7번에 걸쳐서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앞서서 7개의 컨텐츠를 할애하는 이유는 이 선거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맨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하고 갈까 싶은데요. 전략이라는 말, 컨셉이라는 말, 구도라는 말,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긋는 것, 이쪽과 저쪽 VS를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구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 유리한 쪽에 나를 포지셔닝 시키는 것, 이걸 컨셉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선긋기를 잘 하는 그 일이 어느 쪽에 자리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후보는 자기 컨셉만 말합니다. 그 컨셉을 말함으로 해서 구도가 그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깥에서 볼 때, 선거 전략이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런 차이들이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헷갈리는 것이 프레임, 이슈 파이팅 혹은 아젠다 세팅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전략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선거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선긋기였다면 이 프레임이라는 건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보는 틀, 그걸 제시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 혹은 프레임 짜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내가 강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요 중에서 자전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혹은 뭐 노래를 부르면 다 알 것 같은데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걸 초등학교에서 가르쳤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자전거라는 동요가 맞을까요? 이 자전거라는 동요는 193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때에는 자전거라는 문물이 매우 신기하고 매우 유용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해도
크게 거부감을 가질 사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노인들이 지나다니는데 노인 보고 비켜 이러면서 자전거를 쌩쌩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요즘 시대에는 큰일 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이게 맞다라고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레임이다, 프레임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들리는 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맞도록 이 프레임을 재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선거에서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언론 용어로 이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동차 회사의 노사분규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관계는 똑같은 거죠. 노사가 충돌했습니다. 회사의 주식가치 당연히 떨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당장 생산이 차질이 벌어졌는데 그 때문에 회사가 4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노사는 이 노사분규를 치르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고요. 약 3개월 만에 드디어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연간 2천억 원의 임금을 인상해 주게 됐고 회사는 다시 정상화됐죠. 다음날 기사가 나갑니다. 그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2천억 인상하자고 4조 생산 차질 부른 XX 자동차 노조, 이렇게 기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언론은 임금 2천억 아끼려다 생산 4조 원 손실 본 무슨 자동차. 자, A 언론은요, 노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순진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그런데 B 언론은요, 자동차 회사가 괜히 고집 부리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 라고 자동차 회사를 탓하고 있죠. 노조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저 두 가지 프레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언론들이 저 둘 중에 한 가지로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한쪽, 특히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노조 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그 언론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대로 기사를 써주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뭐라고 쓰든지 난 잘 모르겠어 가 돼버리게 되면 선거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언론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프레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홍보 활동들을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레임, 전략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프레임들을 사용해서 선거를 치러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프레임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임 싸움, 흔히 우리가 프레임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구도전략과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제시하는 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우리 후보 둘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동의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가지고 누가 더 경험이 많은지를 기준으로 쳐다보도록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레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에 비해서 내가 먼저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대로 전체적인 선거가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첫 번째 원칙은 선점하라. 두 번째는요, 함축하라입니다. 막 설명을 길게 해야만 되는 이런 프레임은 좋은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하는 것들이 세금 폭탄, 예산 폭탄, 이런 말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예산 폭탄을 끌고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번 선거는 세금 폭탄을 만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구나, 이쪽은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거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선정이라든지 슬로건의 선정 같은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프레임의 요소, 프레임 싸움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분명히 하고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그런 프레임을 제시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프레임을 세팅할 때, 이 프레임을 제시할 때 기대감이나 혹은 분노가 생길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프레임 싸움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과 이 프레임을 따로 떼놔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정치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어떤 프레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프레임의 하나의 어떤 형식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선점하라, 두 번째는 함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집하라, 네 번째는 관통하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프레임을 세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슈 파이팅 혹은 아젠다 세팅,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게 프레임과는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슈 파이팅은요,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론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해내는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슈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을 만큼의 새로운 큰 이슈를 통해서 상대방의 유리한 이슈들을 없애고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를 끌고 가는 것, 이것도 이슈 파이팅입니다. 새롭게 세팅하는 거니까 이슈 세팅, 이게 아니고 그건 역시도 이슈 파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이슈 파이팅이 부딪혀가지고 그 중에 승리하는 사람들 쪽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것들을 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이슈 파이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도와 시급도를 따져가지고 전체적인 이슈들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정리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차례대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가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젠다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슈 파이팅과의 차이점은 거기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우리가 홍보물을 이용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혹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나 이벤트 혹은 구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세게 해내서 더 유리하게 끌고 간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선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간에 명확한 차이점이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을 제시해서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일, 이슈 파이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대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강하게 이슈를 프로파간다 해나가는 일, 그리고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것들을 먼저 가고 어떤 것들을 뒤에 갈지,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약하게 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내는 일,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6시간들을 채워가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